집값이 오릅니까? 아니 하락합니까? 오릅니다. 오? 뭐 언론 기사들 보다 보면 어디는 뭐 몇 억도 빠졌다, 여기는 뭐 신고가 미분양 갱신한다 모르고 어쩌면서 맞아요. 뉴스만 보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진짜 시장들을 보다 보면 이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역들 그런 상품들은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아, 굉장히 불쾌합니다 오늘. 왜요? 네, 방송할 맛이 안 나요. 가요 집에 그럼. 게스트가 너무 잘생겼어. 나보다 잘생긴 사람 섭외하지 말라고요. 예? 너무 불쾌합니다. 아, 물개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이분은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부동산 지식은 이 외모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 더 싫어 그럼. 아, 무식해야지 잘생겼으면.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아, 오늘 이분을 제가 완전히 부숴버리겠습니다. 예, 게스트 모셔놓고 부셔버리겠다. 자, 이분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동문으로 여기는 분입니다. 학기 초만 되면 무조건 열리는 동문회. 재경 동문회와 야, 이거 작가님 한 끗 차이.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 부동산 주치. 네. 아, 집에 물 새면은 그런 치료는 아니고 부동산 뭐 투자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력 분야는 네. 이제 또 제 또 다른 타이틀 중 하나는 바로 재개발의 신입니다. 재개발의 신. 네. 재개발의 신 그러면 이거 되게 아니 근데 보통 자기 입으로 저렇게 그렇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아 진짜 이게 프로 중 하나가 고정 프로 중 하나가 재개발의 아, 신이라는 그래요? 프로가 있어서 네. 그렇게도 많이 불러주지 뭐 제가 감히 난 신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몇 가지 여쭤봤는데 그냥 술술술 나오긴 나오더만요. 예. 논문까지 쓰셨습니다. 논문에 속지 마세요. 예. 아니요, 소장님 언제부터 부동산 공부하신 거예요? 아직 되게 너무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젊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 네. 보이세요. 네, 뭐 실제로 30대이기도 하고요. 아, 20대 네. 아니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텐션이 엄청 높네요. 네. 제가 부동산 자체를 시작한 거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2017년도부터는 이제 방송 활동을 그때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제 나이에서는 네. 경력이 꽤 많은 거긴 하지만 사실 부동산 전문가분들 대부분 나이가 40, 50대 경력이 20년 미만은 얻어 쳐주지도 않는 뭐 그런 세계인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훨씬 더 빠르게 실제 투자도 하시고 조합원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어깨 너머로 열심히 예전부터 재개발 세습 집안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처음 봤네. 모태 부동산.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으셨군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근데 네. 그게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뭐 법도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빠릿빠릿하게 따라가려면 예. 진짜 젊을수록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 자, 질문 하나 대단하시네요. 드리죠. 공식적인 질문. 요즘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혼란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혼란 속에 일단 혼란인 거는 알겠는데 기회가 이 중에 있어요? 그럼요. 주식이랑 비슷하네. 요즘 혼란스러운데 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난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네. 뭐 언론 기사들 보다 보면 어디는 뭐 몇 억도 빠졌다, 여기는 뭐 신고가 미분양도 갱신한다 있다. 모르고 어쩌겠어. 맞아요. 이게 그런데 뭐야? 또 어떤 기사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도 네. 있고 여기 지역 막 매물이 없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갖다 지금 한번 간단히 구분해 보자면 예. 여기서도 서초, 강남, 용산 예. 여기는 신고가를 지금도 갱신하고 있어요. 거기는 뜨겁다. 아, 거긴 뺍시다. 사지도 못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제일 비싼 곳이었는데 어. 더 비싸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천장이 뚫려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 뭐 송파구라든지 마포구, 성동구인데 근데 성동구나 마포구만 해도 거래가 안 되고요. 횡보 정도가 아니라 약간 급매물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오. 그럼 더 외곽 지역들은 당연히 금액이 빠진 지역들이 있고 네. 이런 지역들을 갖다 판단할 때는 둘 중 하나겠죠. 이게 대세 하락장이 올 것이냐 네. 아니면
서초 강남은 더 올라가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어디냐? 그렇지. 그럼 우리 차례가 오지 않을까? 어. 그러면 오히려 전고점보다도 더 싸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좀 떨어진 데 사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빌라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재개발이야 뭐 그 전부터 워낙 유망했으니까 그렇다 네. 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강남권의 재건축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기 이제 외곽 지역이라 했었을 때 우리가 경기도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액대가 2, 3억 빠진 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역들 중에서도 올라간 지역이 있으니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아, 이제 30년 막 지나가지고 어디야? 가로풀 만한. 일기신도시. 일산이에요? 내가 오,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이렇게 오. 5대 신도시 해가지고 네. 일기 신도시 이렇게 5개의 신도시가 있는데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당이 워낙 비싸니까 네. 뭐 그러려니 하지만 하다못해 우리 일산 같은 경우도 불과 올해 초만 해도 2억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억으로는 안 되고요. 3억 넘게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네, 현금만 3억이 필요한. 즉, 그 사이에 다른 애들은 2, 3억이 빠질 동안 여기는 1억 넘게 올라간다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명확한 지역들은 올라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뭐 아까 재건축 뭐 이거 투자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빌라들은 투자 금액이 역시도 노후도 잘 맞춘 데들은 뭐 억 단위로 들어가지만 뭐 최근에 모아주택 뭐 선정한 곳들 같은 경우는 네. 1억에서 2억 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예정지대 보다 보면 뭐 몇 천만 원 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이 서울에서요? 있거든요. 예, 빌라니까. 아, 와, 그래도요. 예, 갭이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런 지역들조차도 지금 막 몇 천에서 억 단위가 바뀌고 있다. 즉 우리가 뭐 그냥 뉴스만 보다 보니까 어씨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진짜 시장들을 보다 보면 이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역들 그런 상품들은 뜨겁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네.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있는 곳을 잘 찾으면 기회가 있다. 어, 돈만 좋아요, 있으면 돼요, 이제. 아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 게 문제인데. 돈만. 네. 우리 저기 슈퍼챗이라도 좀 받을까요? 뭐 라이브에서. 싸주세요. 돈에 좋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좀 흥미롭네요. 네네. 우리가 사실 주식은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필수는 아니니까. 근데 부동산, 주택은 뭐 내가 매매를 해서 내 집에 살든 남의 집에 살든 어쨌든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딴에다 텐트 치고 잘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돈이 있든 없든 먼 미래에 어쨌든 집을 살 거라면 무조건 공부를 해 나가는. 이 사람 얘기해 보니까 네. 뽑아 먹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빨대 꽂아서 몇 회 좀 불러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놨는데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현 정권에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621 부동산 대책인데 이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일반 개개인들이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부동산 꿈나무들이 이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은 네. 바로 무엇이 있냐면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세금이 다 터져 나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즉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주택과 B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하면 뭐 내가 B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예. 바로 종전주택 팔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시점이 어떻게 딱 맞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뭐 매도 잔금 치고 매수 잔금 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일시적 2주택이 예전에는 원래는 3년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2년으로 줄었다가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1년으로 바뀐 게 2019년도 1216 되게 대책이었습니다. 타이트하게 일단 요렇게 해서 이전할 거면 기존 집을 빨리 팔아라. 안 그러면 너 일시적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네. 이제 2년으로 다시 바꿨고요. 아.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관련해 취득세도 1년이었는데 이것도 2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6.1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던 게 마지막 사항, 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예. 내가 B주택에 대출 받았으면 6개월 내 처분하고 6개월 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회수해요? 안 그러면 이제 회수입니다. 갑자기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 너 6개월 내 안 팔았어? 못 야, 팔 너 수도 대출 있죠. 환수. 그렇죠. 못 팔 수도 있죠. 금매물로 나왔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 그렇죠. 세입자 뭐 살려온 사람이 그날 잔금이 좀 까다로워요. 조금 잔금 좀 길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네요. 근데 6개월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6개월 내 처분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 이것도 개정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대책에서 이거 역시도 2년으로 바뀌었다. 2년이요? 네. 오, 그러니까 되게 길어졌네. 이제 심플합니다. 내가 새로운 신규 주택을 사면 2년 내에 종료인데 처분하기만 해도 양도세, 취득세, 대출 규정까지 됐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시적 2주택 이런 거에 대한 연가 없었죠.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율이 2배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과표만 합산하고 세율은 합산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그러고서 뭐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불가피하잖아요. 이런 사항들도 그렇죠. 빼주겠다. 5년 동안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그리고 또 가장 혁신적인 사항 중에서는 이제 세금에서는 또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생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상생임대주택이 무엇이냐면 다들 계약갱 신청권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내가 임대를 놓고 있는데 고통받는 집주인인 거죠? 그렇죠. 보통은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예. 전세를 4억에 놨는데 전세 시세가 7억으로 뛰었어. 네. 근데 5% 이내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세입자가 어이씨 다른 데 7억이야 못 가겠어요. 계약갱 청구권 쓸게요라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손해는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손해라고 느껴지는 거죠. 난 당연히. 7억을 받을 수 있는데 4억밖에 못 받아? 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랬는데 그동안은 이제 계약갱 청구권 때문에 전세가격이 또 폭등했다. 이걸 개정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폐지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던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정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한테 당근을 던져준 거예요. 5% 이내로 하면 너는 착한 임대인이야. 뭔가 인센티브를 줄게. 너 상생 임대인이기 때문에 네.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전 정권에서는 무조건 주택이 실수요자들만 사도록 하는 게 정책의 방향성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실거주 요건도 있고 아니면 1주택자로 만들게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비과세를 맞추려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신규 취득한 사람은 네.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거든요. 무조건 그 집에 2년은 살고 팔아야 여기에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요건을 그 착한 임대인들도 비과세 실거주 2년을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안 그래도 전세 뭐 빼고서 내가 한번 입주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언젠가 이걸 그 그쵸. 세금을 안 내려면 내가 마지막에 한 번은 들어가서 2년 동안 엉덩이 붙이고 그리고 나와야 맞습니다. 되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내 그쵸. 직장이랑 또 멀리 있는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나는 이사 가도 상관없는데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그러네. 애들 뭐 교육 관계 다시 뭐 이것도 힘들고 맞네요. 뭐 적응하는 게 또 힘들 수도 있고 괜히 또 애가 있으면 솔직히 진짜 거주지를 옮기질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실거주 요건을 해야 된대? 라고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럼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세입자가 뭐 꼭 그 세입자랑 동일하게 계약하지 않아도 돼요. 그 4억이 있었던 세입자가 나는 퇴거할게요 라고 하면 다른 세입자를 맞춰도 5% 이내로 이내로만 하면 올리면. 너는 착한 임대인이야. 실거주 안 해도 돼. 이게 되기 때문에 원래 많은 분들이 8월 달에 이제 계약갱 청구권 또 써가지고 4년 임대차 만료돼서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죠. 보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 대책으로 인해서 임대인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2년 계약 한 번 더 할까? 오. 싸게 할까? 이렇게 해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딱지 붙이려고. 나는 네. 착한 임대인이야. 그쵸.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로는 뭐 약간 사이드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성 있도록 개편을 해주겠다. 네. 물론 재개발 재건축 조합 현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약하다. 그러게요. 아닌 것보다는 낫지만 조금 이거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뭐 이런 사항들도 있었던 게 6.1 부동산 대책입니다. 뭔가 그래도 많이 쏟아져 나왔네요. 네. 야.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있네. 훌륭합니다. 30대 젊은이.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장 브리핑 네. 찌라시 편 찌라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문가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맞으면 조사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틀리면 틀렸어 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거 제가 반말로 하시면 돼요. 반말로 해봐. 네. 저 43입니다.
좋아, 브리핑 해봐.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녹화 기준으로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이라고 하죠. 이걸 열고 현재 전국 16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제외한 일부 지역에 핀셋 해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맞으면 조사 잘했구만. 틀리면 틀렸어. 조사 잘했구만. 어딘가는 풀릴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기사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이제 주정심이 이미 열렸다라고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촬영 시점은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제가 말하기는 뭐한데, 지금 이미 어디가 풀릴 거다라는 게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정대상 지역 풀리면, 예. 세금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풀리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많은 게 바뀝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들 보다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거래 지구가 있고 네. 투기 지역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투기 지역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거래 지구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네. 5만 가지 대출 규제니 세금 규제는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다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는 없어요, 그게? 투기거래 지구에서는 대출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있긴 한데 네. 사실 조정 대상 지역만 걸린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빡세지고요. 투기거래 지구에서는 가장 큰 사항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 네. 5년 재당처 금지라든지 아니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투기거래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만 되더라도 일단은 규제는 다 빡시게 걸린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난 재개발 재건축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만 걸려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대표적으로 나오니까.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다주택자 중과라든가 아까 대출 내용들도 있는 예. 것이고요. 이런 사항들이 막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만 풀린다 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다주택자예요. 예. 뭐 아까 PD님께서 뭘 또 사야 되냐 집 더 라고.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짜증나. 항상 말하는 게 세금 세팅을 하면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뭐 묻지 마시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다 터져나가거든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서울에 집이 있는 거죠. 네네. 서울은 아마 규제가 풀리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집을 샀어요. 어디 저기 강릉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데를 샀는데 네. 그럼 이제 일시적 2주택이 아까 2년으로 유예가 됐어요라고 했지만 어.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샀으면 3년이고요. 일시적 2주택도 더 늘어나네 시간이. 네, 대출 규제도 없고요. 네. 그리고 실거주 요건도 없고요. 일명 그냥 전세 아까 상생 임대 주택에서 4년 임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 딱 2년만 임대 줘도 비과세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비과세 안 하고 그냥 나 비주택 자체를 그냥 팔래라고 했었을 때도 이게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문제지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다주택자라도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하지 않고.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그쵸 올라가죠. 올라가요? 아무래도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입이 쉬워지기 족쇄가 때문에 풀리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잡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열되는 걸 싫어하고 이게 천천히 떨어지는 걸 원하지 급락하면 그치. 사실 그치. 정부 그치. 입장에서도 안 좋아합니다. 왜냐 실물 경제가 막 위험해지고 뭐 가계부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막 대폭락이 반토막 났다. 왔다라고 네. 해볼게요. 그러면 막 이제 지급을 산 사람들 막 다 막 들어 눕고 뭐 은행 막 다 죽어. 뒤집어지고 네, 맞아요. 건설사들 일전에도 실제로 금융위기 왔었을 때 모기업체가 있지 않은 그룹사에 있지 않은 단독 건설사 같은 경우 많이 파산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급등도 원치 않고 급락도 원치 않다. 그러니까 지방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미분양 나와요. 이러니까 약간 조금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은 거죠. 예. 지방은 부양. 하지만 서울은 너무 뜨겁고. 그래서 서울은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브리핑 갈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내용과 좀 설명해 주신 부분에 좀 포함이 거의-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입니다. 그동안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조사 잘했구만. 야, 이거는 그래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상생임대인 이런 제도가 있어도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그 지금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조사를 정확하게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앞에서 먼저 풀어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8월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예.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이 상생임대인 나왔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장 보니까 이 대책 이후로 갱신계약 쪽으로 많이들 그래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 세입자 입장에서도 땡큐죠. 그게 저렴한 금액으로 한 번 더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이 있다가 그대로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근데 월세 나가면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내가 그 기회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거 뭐 월세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목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월세가 낮지만 코인 이런. 안 하는 게 나아. 코인 얘기 하지도 마. 마이너스 60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잘못 투자하게 되면 또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난 투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세가 유리하죠. 네. 그런데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우려는 맞지만 근데 이게 막상 8월 갔을 때 생각보다 대란까지는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요즘 시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서 그에 그렇죠. 대한 대책들도 나왔으니까 네. 실제로 그런 대란은 안 나올 가능성이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핫합니다. 이분이 또 재개발의 신이시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신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개편 관련해서 지금 산정할 때 가상비 항목에 주어진 뭐 세입자 주거이전비, 원자재값 인상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뭐 오르긴 오르겠죠. 과거보다 오르긴 오를 텐데 그게 실제로 시장의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 오를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걸 봤을 때 분양가 너무 오르는데 이럴 정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해서 애매해. 제가 틀렸어 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애매하고 틀렸나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아까 6.21 부동산 대책 설명드렸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아까 뭐 이사비라든지 이주촉진비라든지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도 좀 더 실질적으로 가격 건전지들 다 뛰어 올라가니까 이것도 네네. 반영 속도도 높이겠다, 반영 폭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실비 관련돼서 예전 지원 안 해주다가 해주겠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결국 택지비입니다. 땅값이죠. 네. 이 택지비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게 핵심인 건데 네. 근데 이거가 빠졌어요. 그래서 투명성을 위하여 이제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하긴 했어요. 제 3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부동산원에서 검증을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 맘대로 5억짜리 땅을 4억 이렇게 해버리는 그렇지, 안 거지. 되지. 그렇죠. 그 옛날에 그래서 그 땅값 빼고서 뭐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분양할 때 뭐 땅값 토지 빼고. 임대보주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뭐 하도 그렇게 땅값에 대한 평가가 워낙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전에는 부동산 원만하다가 네. 이번에는 감정평가사도 집어넣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초빙해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나올 수 있는 비판 중 하나가 예. 그 외부 전문가랑 감정평가를 누가 선임하느냐. 그러니까. 똑같네 결국에. 그렇죠. 약간의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어요. 봐봐, 내가 만약에 정부면 내 생각과 일치하고 내 방향과 그 같이 갈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네, 똑똑해요 제가 생각보다. 그럼요. 제가 예를 들으려 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정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진짜 조합에서 객관적으로 아니면 좀 합당하게 받아들이려면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나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할 때 이해 당사자인 조합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전부 다 평가를 잘 해줄 것 같긴 한데 투명성도 해준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나고서 이주 철거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은 그래 전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조금 기간이 멀리 있는 조합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얼마가 평가 나온다는 그게. 거야. 사업성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자지는 막 올라가고 있고 사업성 등에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 통제를 이거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약간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되잖아요. 감정평가사도 보수 성향인지 진보 성향인지.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사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요 일만 하고 난 오늘 일 그만둬 그러면은 진짜 소신대로 판단하겠지. 근데 다음에도 평가할 거예요. 저기 재건축 요 단지 A 단지 그 다음 거는 저쪽에 내려가서 재개발 이거 평가할 거면 그러면 다음 일을 위해서 입맛에 맞게 땅값을 얘기하겠죠.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예. 없으니까 이게 갸우뚱한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가 오를 여지는 있으나 만족스러울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그쵸. 건설사 입장이나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닐 네. 수 있다. 뭐 입장에 따라서 그러면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네. 코너 빠르게 예.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국내 부동산 시장.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점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전문가가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 찍어주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직접 지셔야 된다는 점. 뭐 어차피 지역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서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릴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강남에 아파트 사세요 이러면 뭐 살 수 있나?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부터 물어볼래요. 네. 결론은 네. 자 집값이 오릅니까? 아니 하락합니까? 이젠 아무도 모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릅니다. 오? 네. 아니 근데 그걸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도 아니고 오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뭐 실제로 저희 가족은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가족이라고 하시면 누구? 아버지 저희 아까 이제 이렇게 따고 세습하고 패밀리. 있는. 그쵸. 저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저희 패밀리들이 다 집이 하나씩 있고 또 세금을 피해 가지고 또 어떻게 사고. 근데 저희도 이제 돈이 모이면 또 사고 싶은 데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작년에도 샀고 재작년에도 사고 계속적으로 또 돈이 또 모이면 사고 싶은 거지. 저희는 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무주택자예요, 내가 지금. 집을 한 채 사야 돼. 어떤 점을 고려해서 사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것만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근데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아까 이슈가 있는 곳이면은 오른다. 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 나는 무주택 실수요자야. 계속 미뤄왔어. 근데 미루다 보니까 와 집값이 저렇게 많이 올라갔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딱 둘 중 하나를 얘기해 드리고 네. 싶어요. 우선은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네. 하면 서초 강남은 지금도 올라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서초 강남이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아쉽게 1억이 부족하네. 1억이 부족해서 못 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지역들 네. 그리고 또 항상 그렇잖아요. 또 계속 비싸지는 애 사기가 또 마음이 좀 그래. 맞아요. 좀 저평가된 걸 사고 싶어요. 네.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지금 실제로 서울도 아까 뭐 마포라든가 성동구만 해도 위치가 좋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포 너무 좋죠. 급매물들이 있어요. 아. 많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좀 더 외곽으로 가면 서울도 급매물들 막 1, 2억 떨어진 애들 찾아보기 쉽고요. 네. 경기권들도 막 2, 3억 빠진 애들. 일단 찾기 급매물 쉽거든요. 나온 건 좀 사라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근데 그런 전국적으로 급매물 다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똘똘한 한 채. 똘똘하지. 이제 전 정권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 현 정권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다 보니까 그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어차피 한 채를 마련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줄였거든요. 네. 당장 이번에 6.1 부동산 대책에서 말 안 했었던 사항 중 하나가 생애 최초로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네. 취득세에서 200만 200만 원 원을 까주더라고요. 빼줍니다. 이것도 되게 고마운 거죠. 고마우긴 한데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취득세 200이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택시비 비싸졌는데 택시 타면 사탕 하나 줄게. 뭐 이런 아니 그럼 외곽 쪽에서 살 때 어떤 이슈들이 좋아요? 그러게 외곽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신도시 1기 쪽 괜찮다고 하셨고. 그럴 쪽 아니면 반대로 이런 거는 주의하세요. 지양하세요.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주택을 사신 분들은 불안하실 수도 있으나 이거를 지금 건드릴 때는 아닙니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상급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네. 하급지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급지라는 거가 우리가 뭐 그럼 지방은 다 사면 안 돼요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 구조들을 쭉 보았었을 때 우리가 막 진짜 대표적으로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인구가 계속적으로 막 줄어들어요. 그런 데들은 솔직히 올라갈 모멘텀이 좀 적겠죠. 없겠죠. 그런 데들은 조금 위험한 거고 그리고 막 중소도시들 이런 데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대 안 무너질 지역들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학교도 없고 막 편의시설들도 없고 그러면 더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살 사람들이 그래도 인프라가 있는 지역을 몰리겠죠. 그렇겠죠. 모두 그나마. 다 서울로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거점 도시들은 살아남아요. 대표적인 이제 광역시들부터 시작해서 광역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는 뭔가 그 자체적인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여기는 구축돼 좀 있는. 잘 되어 있다. 아. 그런 데들은 다들 지방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할 때 조금 더군다나 급매물도 좀 있을 때 거기에다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도 풀렸을 때 들어가면 기회일 수도 있겠죠. 쓱 가서 뭐 마트 있고 백화점 있고 학교 있고 병원. 예, 하면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을 쭉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